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헤이 브로, 샤워할 때마다 샴푸, 폼 클렌징, 바디워시 귀찮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해결해줄 올인원 비누를 준비했어. 트러블, 두피, 냄새 제거? 걱정하지 마. 압도적 천연 원료에 명품 향기까지 더했으니까. 기억해, 남자는 비누야.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대용량과 착한 가격은 덤이야. 헤이브로.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능참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이네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헤이브로 한 주의 시작과 한 주의 끝은 이제 저희가 헤이브로로 하고 있는데 네. 헤이브로에 딱 맞는 사연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 주 시작과 끝이 기분이 더러워지고 있어. 이 새끼들이 자꾸 뭘 물어봐. 네. 자, 오늘 헤이브로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신데 3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이래저래 방황하며 긴 대학 생활을 하던 복학생 시절에 동아리 새내기로 들어온 여친을 만났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이 친구를 챙겨주면서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흐트러진 제 생활도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올해로 8년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각자 직장 생활하며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뭐 하나 결정하려면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좀처럼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는 여친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20대 때는 뭔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뿌듯함 같은 게 있었고 뭐든지 같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좀 답답하달까요? 그런 관계로 시작해서 너무 익숙해져 온 건가? 이게 맞는 걸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래 만나서 내 마음이 변한 건가? 내가 나쁜 놈인가 싶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친이 조금은 독립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게 이상한 건가요? Or if you wanna take me for a ride, you know you can. 네. 소개해주신 거 저희가 이제 소개는 안 드렸는데 처음 만나셨을 때 26살이셨대요. 지금은 34으로 추정이 되죠. 그렇죠. 네, 20대 중반부터 이제 30대 중반이 되기까지 거의 10년을. 야, 오래 만났네. 야. 네. 6살 혹은 7살 차이 여친과 함께 네. 그러면 여친께서는 아마 20대 후반쯤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28. 뭐 그런 네. 정도 되겠죠. 야. 뭐가 문제야? 아이씨! 뭐 어쩌라고 임마!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네. 자, 뜬금없이 분노를 터뜨리지 말아주시고요. 네? 네, 네. 이제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멋지라는 소리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그쵸. 이분은 나름대로 심각해. 네, 심각하죠. 그럼요. 그리고 이분이 괜찮은 인간입니다. 내가 나쁜 놈인가 싶고 그렇다잖아. 그 이유가 여친이 난 좀 더 독립적이면 좋겠다는 거잖아. 이 정도의 자아 성찰 괜찮은 놈이야. 나한테 계속 모든 사소한 것까지 자기한테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여친과 잠깐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산에 올라갔더니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다행인 거야. 이거 뭐 괜찮은 놈이야. 시간을 갖자라는 초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 네. 않았지. 8년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20대 초반부터 8년을 만난 거기 때문에 여자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네.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오빠한테 물어보는 게 약간 그 생활의 패턴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럼요. 이런 면을 한번 보셔라. 이 여자친구도 직장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회생활을 하실 거예요. 네. 그 사회생활 할 때도 누구에게나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일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네. 높죠. 네. 그럼요. 오직 이 둘 사이에서만 이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좋아한다는 표시의 일종이에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만약에 닥쳤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잘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뭐 진짜 세세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까? 아 근데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직장 상사가? 라는 것까지 만약에 사소하게 묻는 것도 짜증이 난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계속 사귄다는 가정하에 연애 10년 차 때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헤어질 거예요.
야 극단적이야.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때 굉장한 큰 위기가 올 거예요. 이제 안 물어보는 거지. 답이 없거든. 그 돌아오는 답이 별로 나한테 도움 안 되거든. 그럼 안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사연 보내신 분도.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이제 너무 이분도 사실 여자친구가 나한테 옛날엔 내가 막 도움도 주고 뿌듯하고 했는데 이제 좀 귀찮다.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바꿔야 돼. 너 지금 굉장히 건방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해줄 수 있을 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걸. 근데 그게 필요 없어질 때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로 보는데 저는 2년 뒤에 나이가 30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리진 직전이라 칩시다.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다다음 달에 딴 애랑 바로 결혼할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임마. 전 인격적으로 네가 도움이 되는 남자로 자기들에게 확실히 해서 안 차여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 저는 그냥 행간에서 느껴지는 게 네. 이게 뭐 이유는 이거를 들었으나 다른 사람 조금 만나 이런 게 좀 읽혀. 나만 읽혀요? 벌써 이렇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만 읽혀요? 저는 약간 읽히거든요. 네. 이거 뭐 사실 8년이면 그런 생각 할 법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결혼을 하지 않고 8년이면 사실 이제 거의 음. 다른 사람들 이제 거의 사는 거랑 비슷하게 뭐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딴 사람을 좀 네. 만약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든 게 아닌가. 자연스럽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안 물어볼 거라니까. 안 물어보고 안 싸워.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어요. 그 여자분이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야. 뒤에 가면 오래 만나서 내 마음이 변한 건가? 그렇지. 내가 나쁜 놈인 건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는 게 이 여자친구분이 독립적이지 않은 게 물론 이유로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는 조금 나도 다른 사람을 아니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나 네. 뭐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닌 건가? 이게 또 뭐 워낙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관계에 대한 열정이 식고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면 헤어질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뾰족한 명분 하나가 필요합니다. 음. 그게 너는 어떻게 그걸 계속 못 고치니 정말 못 만나겠네. 그 누가 들어도 수긍할 법한 그 명분 하나. 그렇죠. 그거를 있어야지. 찾아내는 거에 몰두하게 됩니다. 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명분이 나온 거다. 전문 용어로 명분이 나왔어요. 동기 개발 중이라고 하죠. 네. 동기를 개발 중이다. 네. 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그런 게 그 명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헛다리를 짚고 계신 것 같다.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한테도 약간 눈치채일 정도로 그치. 약간 지금 좀 권태 내지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여친이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걸 바란다. 그러면 1, 2년 차 때 그래. 그러셨나요? 그렇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꼭 고쳐야 되는 건가?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못 고치게 했을 거야. 그럼. 오빠가 다 해줄게. 그럼. 이런 걸 뭘 혼자 하려고 그래. 그럼. 오빠 역시 우리 있잖아. 오빠 최고야 그럼. 뿌듯.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익숙해진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을 만나잖아요. 본인이 사실 생각하기에 조금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을 만나잖아. 와, 나 등신인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새로운 여인을 만약에 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 내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럼 자기도 본인이 지금 8년 동안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지금 둘이 굉장히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대화의 주제를 약간 돌려서 네. 이 권태서를 잠깐 제껴놓고 네. 독립적인 부분이 문제다라고 본다면 그런 것도 교정 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 1급 자격증 보유자가 배감도이거든요. 네. 국가 대표거든요. 저는 항상 어떤 계기와 동기를 개발해주고 네. 독립성과 진취성을 한껏 높여준 다음에 네. 차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되잖아? 채여요. 영화도 있지 그런 영화. 어. 굿럭척이라고. 그렇지. 사귀고 자고 나면 다 성공해 여자들이. 그렇지. 이게 근데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까 김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1, 2년 차에는 왜 안 그랬냐? 안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생각해봐. 26살 때 대학교 새내기랑 탁 사귀었어. 세간의 어떤 질투와
어떤 시기에 어떤 본인 충분히 즐겼을 거야. 그리고 오빠 말만 착착 듣거든 얘가. 그래서 뭐 직장도 오빠가 골라주는데 한 4학년 때 우리 이렇게 공부해서 거기 가면 네가 나중에 이거 할 수 있고 뭐 그 다 같이 의논했을 수도 있어요. 면접 질문까지 뽑아줬을 그럼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승리의 경험들이 축적이 된 거예요. 이 커플의 승리의 네. 경험. 커플의 승리의 경험인데 이걸 자기의 빅픽처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좀 귀찮다. 이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보자면 여자친구는 그래도 얘의 어떤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의 미덕을 굉장히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도움을 구한 다음에 나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은 진취적인 독립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는 이 둥지를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떠나보내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제가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어요.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얘가 뭔가 좀 이제는 자기가 뭘 좀 이렇게 할 때가 하면 어김없이 뭐. 예. 오빠 그만 스톱 고마워 이렇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죠. 오빠가 아니었다면 네, 나의 현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잘 살아요. 이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오빠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변함이 없다는 거. 욕인데 욕? 욕이지 당연히. 난 그럼 맨날 대학교 새내기한테 이제 뭐 이렇게 강의나 하라는 거야 뭐야. 군대를 잘못 갔다 와서 그래요. 그러게. 군대 신교대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직업병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매달려 있고 감겨 있고 이런 포지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분은 약간 그럴 필요가 있다 오히려. 본인이 의존을 해라. 그렇죠. 사연 보내신 분 여자친구한테 본인이 한번 의존을 해보세요. 오. 나도 막 물어보고 응.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옷 뭐 입고 가야 돼? 응. 그리고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여행은 어디 가야 돼요? 좋아요? 비행기표는 어디서 끊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역으로. 한 의존을 일부러도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생기나? 만약에 그랬는데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라고 하면 좀 제거할 필요가 있긴 할 거야. 근데 아마 그럴 리 없을 것 같아. 내 도와주려고 생각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제가 극단적인 솔루션 하나 드릴까요? 어떤 빨리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래. 궁극의 솔루션인가요? 아니 노축이 아쉽다면 그냥 빨리 결혼을 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그치. 전혀 다른 챕터의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연애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거는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치.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커플로서는 해볼 걸 다 해봤다. 그치. 결혼을 해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결혼을 하면 챕터가 달라지니까 달라. 완전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 그럼 또 둘이 하시면서 또 퀘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그럼 이제 전혀 다른 그치.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권태설 이게 뭔가 지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나 뭐 이래가지고 명분을 찾고 계신 거면 빨리 헤어지세요. 그렇지. 그래.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 그렇지. 이 34살 먹은 남자의 심리. 요게 또 34살 먹은 남자들은 이제 이때부터 자기 미래를 고민하잖아요. 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등등등. 그럴 때 이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잔가?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근데 고민을 하게 되면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랑 결혼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네. 고민을 왜 해?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으로 이제 설계를 해나가는 거지. 빨리 결혼하든가 그쵸. 빨리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든가. 그렇죠. 그쵸. 네. 독립적인 사람 만나시면 되지. 근데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고 이제 딱 결심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멋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깨닫지 못하는 게 내가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막 블랙팬서나 캡틴 아메리카라고 생각할 걸. 너는 뉴욕 시민이야. 너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행운과 좋은 점에 대해서 내가 미덕을 찾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그냥 빨리 결혼으로 넘어가는 게.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렇죠.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 토니 스타크인데 아이언맨이잖아요. 내가 아이언맨인 줄 알았어. 헤어졌더니 수트가 없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황 대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배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그래 설날 때 커피 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돼. 야, 참. 네. 이제는 뭔가 매듭 지으실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네. 8년이면 충분히 만나셨고 네.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괜찮고 아니면 뭐 결혼하셔도 되고 네. 여기서 굳이 뭐 1, 2년을 더 끌어서 맞아. 좋을 게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바로 역으로 결혼하자고 했을 때 여자 쪽에서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아. 일단 그 질문을 공론화 시켜놓고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연이 해결될 수도 있겠다. 네. 다른 문제들이 생길 테니까. 일단은 헤이브로를 들 테니까. 네, 이 헤이브로 비누는 어떻게 쓰시면 좋으냐면 지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남자분이. 네. 네. 고민은 근데 짧고 굵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너무 하루 종일 하면은 힘들거든요. 네. 샤워하는 10분 동안이 고민하기 딱 좋습니다. 아, 그렇지. 그때 헤이브로 비누를 칠해서 냄새를 쫙 맡으면서 고민하셔라. 네. 그러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올인원이니까 네. 머리도 감고 몸도 닦고 얼굴도 닦고 하면서 맞아요. 하여튼 고민을 치열하게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샤워를 끝내고 직장에 갔는데도 고민이 계속된다. 그럼 머리에 힘줘. 머리에 힘주면 헤이브로 내면서 싹 풍기면서 행복해질 거야. 네. 자, 저희가 잡지 드리고 있거든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면서 창의적으로 살고 싶다. 뭐 실제로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그런 삶을 꿈꾸면서 박차고 나와가지고 잡지를 창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만든 게 이제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라고 볼드 저널, 그리고 음식과 레스토랑, 국내외 여행과 문화를 다루는 미식 잡지 파인 다이닝, 이렇게 두 잡지하고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요. 좋은 잡지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영화평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나눠드릴 테니까 개봉영화 한 줄 평 많이들 오셔서 남겨주시고요.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괜찮은 남자를 위한 쉽고 편한 스타일링 헤이브로. 더 행복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집을 만드는 공간 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김진애 작가의 집놀이. 훌륭한 식재료로 즐기는 만찬 양화선착장 2층 한강 아리수만찬.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파워의 시작 술자리 만병통치약 친구 술친굼.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요. 2부에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집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놀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좀 생겨야 된다. 남자 여자 공간에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덜 싸우고 더 사랑하는 공간, 집. 김진애 박사의 공간 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집놀이.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도서출판 밤비.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어떻게 몸이 아프신 건 다 나으셨고. 뭐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낫진 않았는데요.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요. 한반도에 환절기가 왔습니다. 냉전에서 이제 봄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이 환절기에 감기가 걸렸어요. 우리 김프로가. 예.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인후염이라는 거를 걸려봤는데 예. 그냥 저는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가서 뭐 약 받고 이렇게 했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인후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이거 뭐 하여튼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5 넘어서 40을 언저리에 두고 걸리는 이제는 젊음으로 이길 수 있는 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 이 연식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김프로도. 예.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제 80 가까운 나이가 된 MB가 감옥에 갔습니다. 자, 사실은 나머지 인생을 전부 다 감옥에서 보낼 수는 없을 텐데 MB 왜 이렇게 재판에 무성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국민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는데 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너무 오래된 일 같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이 돼버려가지고 MB 재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MB가 재판에 뭐 예상대로 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뭐 이렇게 불성실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MB 재판이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목요일 오후에 진행된 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공판 준비 기일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재판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뭐 재판의 쟁점이라든지 뭐 재판 순서, 뭐 증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먼저 쭉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검사 측에서는 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러요러한 것들 쟁점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럼 변호인 측에서는 뭐 검찰 측이 요렇게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하고 그러니까 뭐 재판을 어떻게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판사가 중간에서 심판을 보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증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요이 땅 하면 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쟁점을 준비하는 거여서 이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안 나와도 돼요.
뭐 당사자가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MB는 안 나왔습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 변호인들만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당사자들은 나오면 이제 언론의 조명만 받게 되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시시콜콜하게 그런 행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대로 MB는 이제 안 나왔죠. 한마디로 나가면 쪽팔리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으니까 뭐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뭐 나오지 않았고요. 12일 날 한 번 더 이제 준비기일을 갔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사안도 방대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정리가 안 돼서 뭐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재판을 진행할 텐데 강훈 변호사가 얘기한 걸로는 첫 재판에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재판정에 등장하는 MB의 모습은 이제 그때 첫 재판 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관심이 1심 재판장이 바로 정계선 부장판사인데 네. 정계선 부장판사가 1심을 맡게 됐다고 하니까 어떤 법조인이 그런 말 하더군요. MB 좆됐다. 그렇죠. 왜 그래요?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제 어떤 인물인가를 그러면 좀 봐야 될 텐데 원칙대로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MB 재판이 지금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건 배당 자체는 이제 컴퓨터 배당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 추첨으로 해가지고 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중앙지법에서는 밝혔단 말이에요.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제 여성 판사입니다. 1969년생이고 고향은 강원도 양양 출신인데 충주여고를 졸업한 걸 보니까 아마 출생은 강원도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충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 기수로는 27기거든요. 1995년도에 이제 사법고시를 봤는데 사법고시의 수석으로 합격한 아주 재원입니다. 엄정화 씨도 69년생이고 강원도 출신인 걸 보니까 엄정화 또래의 판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외를 본인이 하면서 동생들 학비를 다 대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석을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한 이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문에서 찾아가서 당연히 여자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꿋꿋하게 이제 이렇게 수석을 했으니까 당연히 화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당시 인터뷰가 있어요. 언론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MB가 좆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왜 그러는지가 대충 이제 보일 텐데 그때 당시에 1995년 인터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전태일 평전을 즐겨 읽었다. 그리고 고 조영래 변호사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을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법조를 비판할 때 그러니까 막말 판사들 나와가지고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쉽게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곱게 커가지고 판사 되신 분들이 막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할 때 바깥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어려운 환경을 뚫고 합격한 사람이 한 인터뷰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대충 그려지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신망이 좀 두터운 분이에요. 그리고 소탈하기로 좀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 내에서 조선일보가 한참 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좀 보수지들이 한참 공격했던 판사들 모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거든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좌빨 판사다 뭐 이런 사람들 낙인 찍을 때 보통 썼던 우리법 연구회 여기에 이제 소속된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원칙대로 재판하기 유명한 뭐 이런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을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언론에 관심을 받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지만 그냥 아름아름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원칙대로 하기 유명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MB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형사 27부가 어떤 사건을 하고 있느냐. 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씨가 또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롯데 홈쇼핑 뇌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전병헌 씨도 여기서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쭉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면 이분이 어떤 성향으로 재판을 하는가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그냥 원칙대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MB 쪽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뭐 그 변호사들에게 말을 전해드린 MB나 꽤나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은 지금 공판 준비 기일 이 시점부터 포기했다는 인상을 받네요. 지금 뭐 어쨌든 안 나오니까 일단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서 횡령하고 뇌물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혐의도 전부 16개나 되는데, 기소한 내용 자체를 몰랐다 아니면 사실관계를 어쩔 수 없어서 인정한 것도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하여튼 전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가장 큰 부분이 349억 원 횡령한 건데 이거는 뭐 사실관계 전부를 다 그냥 부인하고 있고요. 111억 원인 뇌물 혐의 이것도 뭐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쓴 거, 요거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공적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지만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 어쨌든 전부 적용된 혐의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하여튼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요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단 MB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지금 MB 재판 전략은 전면 부인. 그래서 1심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부는 2심 가서 건다. 이런 거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 뭐 큰 틀에서는 뭐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1심은 포기했다고 보는 게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받을 거는 받고 뭐 형량을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전략을 세운 거는 아니고 일단 뭐 인정을 하나 안 하나 중형이 뭐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다 부인하고 보자 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까지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건 전략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부인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전략이라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 딱 하나만 읽히는데, 최대한 하여튼 길게 끌어가지고 구속 만기 시간을 지나서 어떻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한번 시끄럽게 만들어보자라는 속셈은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워낙 혐의도 많고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자 이렇게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인 쪽에서 이제 펄쩍 뛰면서 안 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변호인 수가 뭐 충분하지도 않고 뭐 이렇기 때문에 주 2회만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사실 주 4회 재판을 하게 되면 방어권 차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재판이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조금 있었지만, 이거는 일단 뭐 MB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하는 게 본인들도 재판부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 일주일에 한 3번씩만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러면 뭐 일주일에 3번 재판하는 거야 재판부가 그렇게 정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다스가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것부터 가리지 말고 비교적 혐의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뭐 국정원 특활비 뭐 이런 것부터 조금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실소유주에 따라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민사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그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어서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걸 뒤로 미루자는 얘기는 최대한 앞에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뒤로 가면 어차피 복잡해가지고 계속 더 늘어날 거니까
요렇게라도 해가지고 구속만기 시한 6개월 넘겨서 어떻게 한번 나와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가 이 MB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건의 핵심의 시작에 해당되는 거여서 이거를 뒤로 밀어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그게 다스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뺐었는가, 그게 쭉 일관되게 진행이 되다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이 다스 재판과 관련된 거를 감추기 위해서 청와대와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했는가, 그리고 그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재판비를 위해서 삼성을 어떻게 끌어들였는가, 이런 게 쭉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밀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이건 검찰 말이 맞으니까 재판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보면 재판부는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MB 쪽 변호사들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최대한 한번 느려가지고 좀 길게 끌어보자라는 거 말고는 전략이라는 게 따로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예, 아주 단순하네요. 변호인의 그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럼요.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딱히 없거든요. 아니 그 싼 변호사 써도 되겠네. 뭐 국선 변호인들 요즘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만은 뭐 이렇게 비싼 변호인을 쓸 이유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싼 변호인들을 쓰기는 했는데 그분들 돈을 다 주실지는 또 봐야죠. 나중에 또 반띵 정신으로 또. 그렇죠. 나중에 한참 진행되다가 이제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지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실 많은 분들이 MB가 구속돼서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자원외교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사실 수사도 시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MB 재판이 잘못 진행이 돼가지고 예정보다 질질 길게 늘어나다가 뭐 MB가 중간에 이제 구속 만기 끝나가지고 뭐 나와서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막 정치적으로 자기가 보복을 당했다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좀 잘못되게 나오면, 그러면 이후에 이걸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막 가지고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정말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그런 큰 게이트급 사건들이 수사 자체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맞닥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정계선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 27부에서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란다스에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가지고 뭐 2, 3주 만에 막 130억 가까이 모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예. 처음 같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감옥 갔고 일단락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냥 뭐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혹시라도 복잡한 법리에서 변호인이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되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뭐 MB가 다스를 실소유해가지고 거기서 비자금 빼먹고 뭐 이랬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알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냥 뭐 이렇게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 뺑땅 치면서 이렇게 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자금 쓰고 뭐 이렇게 입지를 다진 건데, 이거 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가의 뭐 여러 자원 또 세금 이런 거를 막 뭉청뭉청 자기 맘대로 막 쓰면서 이걸 혹시라도 부정축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고 잘못된 비용들을 다시 환수하고 하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관심을 끝내면 안 되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에만 매달려가지고 있기는 또 사실 쉽지 않으니까 뭐 김용민 브리핑을 위시로 해가지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최대한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MB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뭐 이런 의지만이라도 뭐 때마다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MB가 숨겨둔 돈 상당액이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건데 MB 구속으로 그거 이제 안 받아도 됩니까?
환수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전액 환수가 되는 그날까지 MB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주목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민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네. 조현민에 대해서 경찰에서 청구한 영장이 검찰 가서 기각됐어요. 네. 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죠. 검찰이 이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를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청구를 안 한 것에 대한 용어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기자들이 뭐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청구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요 사안은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세요 이렇게 지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도대체 왜 불구속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냐? 뭐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에 나오는 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현민 씨가 주거가 일정하니까 어디 도망가기는 좀 힘들고 이미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뭐 회의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고 또 일부는 이제 녹음 파일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증거관계는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된 걸로 보이고 주거도 명확하고 뭐 사안 자체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굳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발부가 되겠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물컵건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워낙 뉴스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뭐를 감췄다더라, 뭘 뭐 비행기 통해 가지고 갖다 먹었다더라, 막 이런 게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을 막 한 사람들 영장을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광고 대행사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제대로 못 해왔다고 이제 막 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다가 회의 중간에 이제 회의 그만해 하고 이제 나가버린 거. 요거 가지고만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혐의가 뭐가 될 거냐? 사실 물을 이렇게 뿌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회의 중간에 깽판을 치고는 이제 회의를 못하게 했으니까 업무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뺨을 때렸다거나 아니면 뭐 밀쳤다거나 멱살을 잡아서 흔들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이제 바로 폭행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을 뿌린 것이 폭행이 되느냐? 그럼 물을 정확하게 왜 그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물을 확 뿌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뿌린 거냐? 근데 이 변호인 측에서 참 전략을 잘 세웠다 싶은 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져가지고 물이 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누가 봐도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는데 물이 튀었다는 게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녹음 파일은 있지만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는 없다라는 점에 착안해가지고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뿌리는 장면이 많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폭행 혐의로도 아마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물이 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이쪽 주장하기로는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람 없는데 컵을 확 던졌는데 물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맞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맞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물을 뿌렸어요 해도 주장한 사람이 저쪽에서 조금 억하심정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냥 던졌는데 물이 튄 거예요 라고 하면 공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폭행 혐의가 적용되기는 직접적으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하나 세운 것 같고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라는 거는 사실 회의의 주재자가 누구냐 이거는 광고 대행사를 데려다 놓고 하청을 준 업체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봐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회의를 주재한 조현민 전무가 막 소리 지르다가 나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회의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광고 대행사 회의에 조현민이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막 회의하고 있는 거를 막 깽판 치고는 못하게 했다 그러면 업무방해가 될 텐데 혹은 조현민 전무의 업무가 아닌 다른 뭐 사람의 그 회의 장소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라면 업무방해가 명확하게 되지만 이거는 조현민 전무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회의 확 이제 해놓고 그냥 나간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법적으로 업무 방해, 누구의 업무를 방해? 이거 내 업무인데? 그건 내 업무를 내가 그만한 거지. 이걸 어떻게 방해한 거냐라고 하면 법리적으로도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폭행죄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로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거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그 조금 시비가 있어가지고 김프로가 김용민 씨한테 이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가지고 경찰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갔는데 김프로가 워낙 이제 마음이 넓으니까 뭐 김용민 원래 성격 더러운 거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저 사람 뭐 그냥 불쌍하니까 제가 그냥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용민의 죄가 나빠가지고 구속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김프로의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반의사를 보이면 그거를 이제 벌할 수는 없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지금 2명으로 특정이 돼 있는데 두 사람 다 경찰에 밝히기를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고 그러면 이제 업무방해 혐의만 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의 주재자가 조현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 자체도 가가지고 약간 뭐 중한 처벌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속영장까지 친다? 이거는 법적으로 해봐야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재판에 넘기는 거 자체는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구속하기는 좀 이 사안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국민적으로 워낙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불구속 수사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신청을 이제 검찰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영장도 안 치면 그러면 경찰 니네들 뭐 하는 거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막 또 경찰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세게 쇼잉을 하면서 구속영장 신청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보고 검찰이 이거는 뭐 그럴 사안은 아니니까 그냥 불구속 수사하세요라고 지휘를 받으면 뭐 책임의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거니까 뭐 욕을 혹시 먹게 되더라도 검찰이 먹게 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무리수를 두면서 이제 그 위험 부담이 없는 거죠. 어차피 자기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냥 검찰이 좀 워워하고 경찰은 좀 세게 요구하는 뭐 모습을 좀 보이고 뭐 요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조현민, 조현아 그리고 이명희 이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다른 이제 사안들이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압수수색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관세청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세 포탈 혐의, 뭐 밀수 혐의 이런 걸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혐의는 이제 매우 중하죠. 세금 포탈액이 또 크게 되면 그것도 이제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하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텐데 이제 보통 이런 중앙행정부처들에는 줄여서 이제 특사경이라 그러죠.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의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와 관련해가지고는 관세청에서 따로 강제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이제 있거든요. 권한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얘기고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검사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특사경의 경우에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관세청 같은 뭐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뭐 공정위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런 기관들의 검사들이 다 이렇게 한두 명씩 파견을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법리적인 뭐 지휘도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각 기관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있고 또 특사경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요게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업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요거를 검찰로 송치를 해가지고 검찰 단계에서 이제 법원에다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뭐 검찰로 넘어오게 되면 사안이 좀 중하다. 이게 좀
중환이가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사의 방향을 조금 더 키워서 할 수도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폭행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만 계속해서 뭐 터져나오고 있는 제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비리가 차곡차곡 계속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 씨 일가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은 조금 지나기는 하겠지만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범죄 혐의들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시간을 두고 한번 조금 지켜보면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